1949년 10월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국군 제14연대를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즉시 진압군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중 일부 병력들은 상륙함을 이용해 여수로 상륙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이후 해군 일각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한 전문적인 상륙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해군 총사령관 손원일 제독은 해병대의 창설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9년 4월 15일 진해 비행장에서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사 300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이후 규모를 계속 확장한 해병대는 현재 2개의 사단, 2개의 여단, 그리고 각종 지원부대를 포함해 총 2만 9천 명의 병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해병대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정작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필수 장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해병대는 유사시 미 해병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에 필요한 장비는 미군의 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언제나 타군에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5년 당시 우리나라는 운봉급 상륙함 7척과 고준봉급 상륙함 1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운봉급은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건조한 것으로 그 수명이 50년을 넘어가고 있었고, 고준봉급은 비록 신형 상륙함이긴 했지만 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상륙정을 투입하거나 해안에 완전히 접안한 상태에서 장비를 하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용 방식에 있어서 운봉급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1990년대 당시 미 해병대가 추구하고 있던 상륙 개념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륙함이 해안에 접안한 상태에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수평선 너머에서 헬기와 공기부양정에 병력과 장비를 탑승시키고 해안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개념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적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도 전에 큰 피해 없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에 필수적인 강습 상륙함을 이미 여러 척 건조해 실전 배치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현대적인 상륙작전 개념에 걸맞는 강습 상륙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95년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 수송함 LPX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송함의 기본 설계와 건조는 한진중공업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국내에서 이미 고준봉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인도네시아의 상륙함 4척, 베네수엘라의 상륙함 4척, 태국의 탄약 운반선 1척을 수출해 특수한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진중공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와스프급과 유사한 수송함을 새롭게 건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의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넓은 비행갑판 그리고 웰덱의 구조에 대해서도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단은 영국의 BAE 세마사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미국 JJMA사의 설계 자문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우리 대형 수송함은 영국 오션급 상륙함과 선형과 배수량이 유사하고, 웰덱 운용 방식은 미국의 와스프급과 유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송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가상현실 설계 기술입니다. 사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군함 건조에 이미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은 평면으로 그려진 설계도를 사이버상에서 실제로 구현해 보는 것으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설계상의 오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 군함 건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초기 미국의 설계회사에서 우리에게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제안해 오기도 했지만 그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이창민 박사가 나타나 가상현실을 이용한 설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해왔고, 이렇게 우리 사업단은 이창민 박사의 도움을 받아 가상현실을 함 건조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사업단은 여러 격실이나 통로의 배치가 적절한지를 실제 목업 제작 없이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천여 명의 병력이 교대로 식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헬기의 동시 이착함 방식, 상륙 장비의 적절한 적재 방법, 웰덱의 효율적인 운용 방법 등도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PX 사업 이후 우리나라에서 건조되는 모든 함정에는 설계 단계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 최초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이 진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독도함의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이 199m, 폭 31m인 독도함은 만재 배수량 1만 9천 톤으로 약 30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상륙 병력 700명이 머무를 수 있는 거주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재난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6천여 명의 인원을 일시에 탑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갑판위에는 5곳의 헬기 이착륙 스팟이 마련되어 있고, 적재 구역에는 전차 6대, 상륙 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을 탑재할 수 있으며, 웰덱에는 공기 부양정 2척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도함은 함대의 기함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상륙군 지휘소, 전술항공 지시본부, 지원하기 협조본부, 전술군수단, 작전회의실, 전투정보실, 합동정보실, 함대 지휘소 등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100여 개의 콘솔과 50여 개의 워크스테이션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는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스마트엘 3차원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는 약 400km 밖에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으며 공중과 해상에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엘 레이더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나 독일의 작센급 호위함에도 탑재되어 있으며, 강습 상륙함에는 다소 과한 성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은 독도함을 함대의 기함으로도 운용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이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 대함미사일 탐지용으로 30km의 탐지 능력을 갖고 있는 MW08 탐색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추진 기관은 프랑스 PL 스틱사의 1만 마력 디젤 엔진을 두산중공업에서 라이센스 생산했으며 총 4기를 장착해 4만 마력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속도가 23노트인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일반 전투함의 속도가 30노트인 것을 감안하면 독도함의 속도가 기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경우에도 강습 상륙함과 기함의 속도가 23노트 정도이며, 이 정도 속도로도 기함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방어 체계로는 램과 골키퍼가 있습니다. 램은 함 후방에 21연장 발사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이더 와인더의 몸체에 스팅어의 적외선 시커가 결합되어 약 9km 이내에 적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근접방어 무기체계 골키퍼는 함수와 함미에 각각 함대가 설치되어 있고 분당 4,200발의 30mm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수에 설치된 골키퍼는 헬기의 이착륙에 다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갑판 아래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독도함에는 이 밖에도 SLQ-200K 국산 전자전 장비, 적 대함미사일을 교란시키는 다개와 체프 플레어 발사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독도함이 건조됨에 따라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방염 처리가 안 된 UH-60 블랙호크를 운용하다가 최근에는 수리온의 해상형 버전인 마린온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함은 우리 해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한편에서는 행사함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독도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함이고 넓은 갑판까지 가지고 있어 해군과 관련된 행사를 하기에 매우 적합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간 상륙작전 훈련은 단 18일에 불과했던 반면 행사 일수는 무려 30여일에 달했던 것입니다. 독도함의 한 승조원은 행사를 치르느라 제대로 된 정비도 실시하지 못하고 휴가도 잘 가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 어느 함장은 상부에 직접 공문까지 보내 독도함의 행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독도함의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독도함의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강습 상륙함은 일반 전투함과 달리 해상에서 상시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상륙훈련을 위해서는 타군과의 협조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일이 원래 많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독도함은 1년 중 120일 정도 정비를 받고 나머지 245일 중 79일을 출항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고려하면 항구에 대기하는 기간 중 30일 정도를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강습 상륙함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독도함에 가해지는 비판 중 또 하나는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독도함의 내부 경납고는 단층으로 되어 있으며 전방에는 헬기 7대 또는 전차 10세대 정도만을 실을 수 있고, 후방에는 공기부양정 2척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후안 까를로스 상륙함은 경납고가 복층으로 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20여 대 함재기와 헬기를 수납할 수 있고, 하부에는 독도함처럼 각종 상륙 장비와 공기부양정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독도함도 후안 까를로스처럼 복층의 경납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헬기와 상륙 장비를 탑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독도함은 스페인의 후안 까를로스 함이나 프랑스의 미스트랄 함이 계획되기 이전에 설계된 것이어서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2018년 진수된 마라도함까지 경납고를 단층으로 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은 독도함의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성능 개량 사항은 네덜란드산 회전형 대공 레이더를 국산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로 교체, 탐지거리와 표적 처리 개수를 2배 이상 향상시키고, 전투 체계와 탐색 레이더, 적외선 추적 장비도 국산으로 교체, 운용 비용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되어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독도함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개발 중인 고정익 무인기가 독도함에서 이륙 시험을 한 것인데, 헬기를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에서 고정익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미국 제너럴 아코믹사에서 개발한 MQ-1C 그레이 이글을 단거리 이륙형으로 변형한 기체인데,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고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며 최종적으로는 25시간까지 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를 물색해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이 모하비를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모하비와 같은 무인기가 독도함에 실전 배치된다면 감시 정찰과 타격 임무 부분에 있어서 작전 범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향후 독도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면 우리나라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